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이 평소보다 약간 조금 얼어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고 그러게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약간 그 경직되네요.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네, 경직돼 계세요. 그러게. 평소에 좋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또 이슈까지. 앉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예. 네, 방송 끝난 이후에 여수 MBC 유튜브 뉴스 플러스 채널에 가시면 저희 두 분 변호사님의 경직된 표정을 보실 수는 아니고 두 분 얼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월이 됐습니다. 또 새 출발의 달 아니겠습니까? 두 분 지난 한 주간 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연휴였죠. 연휴였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어머니는 뭐 특별할 거는 없었고, 예.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입학식 때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좀 비가 생각을 왔죠. 들었는데 또 눈이 많이 온 지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수도 비도 많이 오고 예. 좀 더 날씨도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님들로서 네. 또 새 출발을 하게 되신 두 분. 자, 오늘은 또 법률 전문가로서 자,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우리가 그 이제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은 어떠한 혐의가 있다, 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을 회부하는 걸 기소 절차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소된 사실도 몰랐던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상속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좀 가져왔어요. 네. 좀 사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 이 당사자인 A 씨는 2021년 5월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제 활동한 혐의로 다음 해인 2022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일단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보내줘야 돼요. 이제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로 이제 재판이 하게 될 거다라고. 근데 이것이 공시송달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공시송달 처리라는 것은 이제 주소가 불명하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류 송달이 어려울 때는 법원 게시판 등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가 있으니까 이제 받아가라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는 들어가서 거죠. 법률 게시판을 저희가 네. 볼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예. 법원 게시판을 열람하러 뭐 가는 사람은 열람을 없겠죠.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소장 부본 자체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됐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재판 절차도 이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어머.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왔고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오히려 검사가 좀 형이 좀 너무 가볍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A 씨는 출석하지 않은 채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항소심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 A 씨가 나 앞으로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한 거예요. 상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게 상소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라는 청구를 해서 그 관련 내용을 오늘 가져왔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 그리고 항소심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내가 기소가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예. 어떻게 죄를 지어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람이 기소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개인이 송달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건 다 우편으로 송달을 받게 돼 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신고돼 있는 어떤 전입을 신고해 있는 주소지 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사실은 뭐 있군요. 우편물을 전혀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전화 실제로
전화를 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편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소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죠. 변호인은 없었어요?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이겠죠.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소 사실을 모르고 2심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사건. 자, 보통은 기소 소환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편 송달을 하는데 네, 이게 잘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요.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1심, 2심 모두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앞으로 이런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때 나는 제대로 다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는 청구를 했고 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라. 이거는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재판 출석에 대한 그런 권리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게 몰랐기 때문에 예, 뭐 그렇죠.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몰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소지를 내가 신고를 해놓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 다른 지역에 잠깐 일을 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저기 동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송달의 효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 다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곳에 계속적으로 우편물이 송달이 돼서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뭐 저기 불이익을 감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우편물을 받았더라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했으니까 사실 법률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항소심에 아예 출석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상고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여 준 거죠.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네. 법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이 법에 아까 이제 공소장 자체가 이제 공시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왜 법원에서조차 이 사람이 소환이 안 됐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가 이제 검사가 계속 송달을 하다가 예. 이제 결국 안 되면 송달 불능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법원에. 송달 불능 보고서. 네, 송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라는 건 그러니까 출석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당연히 피고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은 있지만 예.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제 공소장부터 송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의 출석 그러니까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A 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예. 이거를 송달받지 못한 거라는 거를 증명한 것으로 보이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판결이니까 다시 심리해서 판결하라라는 취지로 이제 그럼 이제 판결한 겁니다. 이 앞으로는 이렇게 송달이 안 됐을 때 이게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아닌지를 1심 전에 좀 꼼꼼히 더 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물이 단순히 송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공시 송달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예. 그 전에 뭐 저기 재판장이 구인장을 발부한다든지 뭐 소재 조사 촉탁 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전혀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형까지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몰랐을 때 말고 또 혹시 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 게 좀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이제 그 약식 명령이라 그래서 이제 검사가 뭐 죄는 인정되지만 이제 재판에 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벌금형을 구형해서 약식 명령이 이제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식 기소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벌과금을 이제 납부하라는 독촉서가 먼저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고 이제 정식 재판을 원래 7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산에 대해서 벌과금은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약식 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검사는 얘기를 했냐면 납부 독촉서가 갔으면 자기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간 게 아니고 정식의 공소장이 간 것이 아니고 납부 독촉서를 받았으면 벌금을 내라는 그런 맞아요. 문서를 그렇죠. 받았으면 근데 이제 피고인은 이것만으로는 이제 나의 어떤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걸 기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럼 정식으로 이제 기소한다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뭐 단순히 공시송달로만 됐다고 해서 뭐든지 다 뭐 다시 상속권이 회복되고 뭐 재심 청구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뭐 대리인이나 피고인 당사자가 그거를 받을 수 없었던 거에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을 때 상속권을 회복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오늘 화제의 판결로 함께 알아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전 법정 듣고 계십니다.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1월 1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서울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관련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구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폭동을 저항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반성문을 또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그리고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건 있고 나서 직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또 기소된 사람들도 늘고 있고 추가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기소된 사람 몇 명쯤 된다고 합니까? 일단 오늘 기준으로 집계된 걸 보면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러니까 기소가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74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뭐 첫 재판은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입건된 사람, 조사를 받은 사람은 한 130여 명 정도 된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다 입건된다고 해서 구속 수사를 받거나 하는 건 다 아니죠? 그렇죠. 입건이 되면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하고 그중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까지 없다라고 한다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소를 하는 것이고 뭐 무혐의로 끝나는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이 74명이라는 거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구속된 사람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지금 어제였죠. 어제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는데요. 이제 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6명이 또 추가로 구속이 돼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 발표에 따르면 137명을 수사했고 87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은 불구속으로 수사 중이고 이 87명 중에 79명이 송치된 것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거랑 지금 송치는 다른 것이 경찰 수사가 끝난 후에 경찰이 이 사람은 이제 이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79명 정도 된다. 그렇죠. 형사 사건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경찰 수사 단계가 있고 검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면 법원 단계가 있는데 일단 경찰 단계에서 10일간 최장 10일까지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둬놓을 수가 있고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로 넘기는 거죠. 검찰에서 최장 20일까지 구속영장에 따라서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냥 구속됐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적용된 범죄 혐의들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혐의가 적용되고 있나요? 처음 이제 지난 1월 19일 날 이 사태가 생겼을 때는 뭐 소요죄나 뇌란죄까지도 참 말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실제 소요죄와 뇌란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좀 나눠서 보면은 법원에 침입해서 방화를 시도한 10대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수 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제 특수가 붙으면은 예. 이제 보통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특수가 무기 같은 거 가지고 네, 있을 때. 맞아요. 예. 그게 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경찰관을 폭행한 이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공무집행 방해죠. 근데 단순히 이제 이 폭행의 수준이 이제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이제 또 특수가 붙어서 특수 공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을 침입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막 이름을 몇 층으로 부르면서 올라가라 막 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수 건조물 침입이 일단 적용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실 수색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방을 수색한다라는 아, 말 거죠. 그대로? 네, 맞습니다. 방실 수색죄.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아예 없는 좀 상당히 중한 이제 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또 언론인들, 기자들을 폭행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은 상해죄. 근데 만약에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흉기를 휴대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 상해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정말 것 이게 같습니다. 예. 복합적이에요, 진짜. 너무 많아서. 복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어마어마한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다 포함되는 혐의가 여러 개를 그렇죠.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범죄만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죄명들이 무서운 죄명들이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본 방실수색죄 네. 이런 거. 예. 이런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그런데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반성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맞아요. 쓰는 게 반성문인데 우리 그렇죠. 초등학생 때 네, 썼던 네. 그런 걸 지금 제출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반성문하고 똑같은 건데 예. 사실 그 양형 사유에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양형 사유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요. 반성문만 드립다 내면은 이 형을 깎아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효과 있어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다만 이걸 그냥 기본적인 이번 사태를 떠나서 일반적인 범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예. 그 뒤에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과 뻔뻔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뭐 우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좀 반성하는 사람은 형을 좀 참작해서 좀 낮게 해줄 수도 있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반성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려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거겠죠. 이게 뭐 네. 진심이든 아니든은 저희가 뭐 그 마음속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네.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혹은 뭐 진심으로 반성문을 써내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일부는 이제 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점을 좀 고려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들 중에 뭐 대부분일지 일부일지는 뭐 이제 국민 저항권의 어떤 발현이었다. 본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저항권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또 피해자 중에 판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거를 판결을 받기보다는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좀 호소해 보겠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또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배심원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국민이 그 배심원이 돼서 배심원이 이걸
판단을 하는 유무죄를 이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배심원의 어떤 결정이 바로 어떤 유무죄 판결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사건에 참여해서 이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은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내고 판사는 이거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의자들 대부분이 뭔가 정말 자신들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거 선동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스스로 그런 어떤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런 부분을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한번 호소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런 주장 이제 이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피고인들 이제 피고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거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신청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다 재판으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신청한다고 아니고. 다 받아주는 건 절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배심원들의 판단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측이 되죠. 왜냐하면은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원과 판사에 대한 어떤 테러에 준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법원에서 그냥 생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뭔가 좀 나의 어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까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호소를 해보겠다. 이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작용을 한 것이죠. 배심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데요? 그럼 무작위로 추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법조인들은 못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이제 배심원을 또 이제 뭐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질문을 좀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몇 명, 그래서 예비 배심원도 뽑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 배심원으로? 9명 정도로 9명.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 재판은 합의부 사건이라고 하죠. 1심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그 사건에 한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상해 사건으로만 재판을 받게 되면 단독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할 수 없고요. 이제 반성문도 마찬가지고 국민참여 재판도 아무래도 예. 이제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반성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줄곧 다른 사람을 탓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내용도 중요하네요. 반성문은 냈지만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심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요. 그럼 반성문이랑 이 국민참여 재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들에게 도움이 결론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세요? 이 감형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판단을 하시는 판사님께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것이 뭐 진정 어린 뭐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단순히 기계적으로 많이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효과가 있다라고는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반성을 한다라는 건 뭔가 또 노력을 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법원 물건들을 막 부순 게 있다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지 뭔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최종 처벌도 물론 법원에서 나오겠지만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시는지 두 분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유죄 내란죄까지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혐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또 그런 유사한 전과라고 하는 그런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 양형에 굉장히 그러니까 실형이 불가피한 사유가 될 것이고요. 예. 다만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아니면은 좀 약간 선동돼서 자기도 뭔가 그냥 옆에서 하니까 충동적으로 했다. 그리고 뭐 전혀 그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의 전과든 뭐 다른 전과든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또 아마 어느 정도 또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송 변호사도 말한 것처럼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경찰이나 언론인들이나 뭐 이런 피해자들하고 어떤 이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형에 중요한 요소를 미치기 처벌 때문에 불원의 요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나한테
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다치거나 했지만 그냥 용서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예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가끔 왜 판사한테 반성을 하냐 피해자한테 반성을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유무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뭐 단순히 반성문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그와 이제 상응하는 다른 노력들이 병행이 된다면 또 뭐 집행유예라든지 이제 우리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다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형량이 선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도 이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경찰도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게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고 또 뭐 경찰이 3단봉 캡사이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네. 뭐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예요. 다만 그것도 합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초법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범죄들을 언급했잖아요. 그보다 예. 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하셔서 나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점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전법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